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오늘도 양측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전날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한 데 이어 밤사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밤사이 폭약 생산 공장 한 곳과 비행장 등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 공습을 가한 상태이며 헤즈볼라도 수십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재까지 레바논 내 사망자 수가 최소 558명, 부상자는 1,8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은 지난 2006년 양측 간 전면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측 충돌은 최근 레바논에서 호출기와 무전기 등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들이 잇따라 폭발해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부상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은 영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분쟁에 이란이 개입하도록 자극해 중동을 전면전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측 간 분쟁에 개입할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단체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길 희망하지는 않는다며 이에 따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영내 친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왔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을 위해 유엔 본부를 찾은 바히야 엘 하리리 레바논 의회 의원은 이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로 레바논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사태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레바논 국민에게 보낸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레바논 국민과 하는 것이 아니며 목표는 헤즈볼라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민을 인간 방패에 삼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해 전력 기반 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지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필립 프로닌 폴타바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밤새 날아온 러시아 드론들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파편들로 인해 전력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20개 마을의 전력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 여러 채에도 드론 파편이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크이우 주지사도 밤새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2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압됐으며 주택이나 주요 시설이 피격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81개의 드론 가운데 66기는 요격했으며 드론 13기와 미사일 4발에 대한 추적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내 전투 현장에서 발견되는 러시아 무기들의 외국산 부품 중 60%가량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일부 관련 제조업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왔다면서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이 러시아군의 감시용 장비와 드론, 미사일의 중요 부품 출처로 지목한 나라에는 중국 외에도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등 서방국들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금리 인하와 대출 유동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판공성 총재는 이날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신규 대출을 위한 1,422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6.9% 수준으로 내려간 이 지준율은 올해 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 총재는 또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단기 채권 금리를 현행 1.7%에서 1.5%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가장 공격적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적 전환기 속 변함없는 3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의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혐오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6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적 전환기 속 변함없는 3국의 공조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의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삼각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ilat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more effective than it's ever been, and more important.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3국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고 오늘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 상관없이 이 3국 협력은 3국 모두의 미래, 즉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새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서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미한일 협력은 제도화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3국 협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in August last year, we have made tremendous achievements.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공조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3국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전략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us is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목표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과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의 만남은 유엔 총회의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현재 관련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3국 공조를 한층 제도화하려는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특히 정상회의가 열리면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재용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이 사무국 설립을 위해 이미 실무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서는 한미일 3국이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연합뉴스TV 등 한국 언론 매체에 출연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원식 실장 말대로라면 연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3국 협력 사무국도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3국 협력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한일 정상이 공표한 3국 협력 체제를 한층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외교 업적인 3국 협력 체계가 유지되도록 퇴임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3국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미한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 사무국과 같은 미한일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 체제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퇴임 전에 대못을 받겠다라는 인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또 현재 기시다 정부, 바이든 정부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러 협력, 미중 갈등 격화 등 북핵 대응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공조라는 기본적인 대응 구도를 후속 행정부에 물려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미한 국방당국 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국방당국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5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앙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회의는 미한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 과제인 대북 확장 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지역 안보 협력 강화에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해 양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양국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하면서 핵 협의 그룹 활동을 통한 확장 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와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 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미한일의 북핵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 TV 등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충근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의 경우 신뢰성 검증 차원에서 시험 폭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선 기폭장치의 소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기폭장치 자체를 바꾸거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핵융합 물질을 조금 집어넣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 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드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니 좀 설계상에서 극단적인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하다. 한국 국방당국도 비슷한 추정 자료를 내놨다고요?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자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에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지만 2022년부터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선 3번 갱도로의 차량 통행과 제설 작업 흔적이 발견돼 3번 갱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춘근 박사입니다. 3번 갱도가 정상에서부터 기폭실까지 깊이가 400m 좀 넘어요. 그렇게 낮은 데에서는 대형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실험을 하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형 전술핵이죠. 다만 최근 3번 갱도로 핵실험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는 등 임박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혐오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이러한 평가는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를 크게 늘리겠다고 거듭 밝히는 등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일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갈등 고조를 초래하고 영내와 국제 안정과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핵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라는 이런 종류의 위협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핵 활동 증가 정보나 우려가 있는지 묻는 BOA의 질의에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intelligence. I will say that this isn't the first time we've heard those kinds of threats emanating from North Korea.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은 당연히 불안정을 야기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kind of rhetoric is of course destabilizing, but we'll continue to be prepared to work with others in the event something like that were to happen. 앞서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 언론 매체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68차 IAEA 정기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아마도 미 대선이 임박할 시점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probably not choose to do it near the election. I think they would probably, if they were going to use the test politically, they'd probably do it at a time.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군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군사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 한국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절망적이고 혐오스러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국 언론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통일 포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청진항에서 유엔 제재에 따라 금지된 석탄과 모래 수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최소 3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는데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23일 북한 청진의 동편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대형 화물선이 보입니다. 약 100m 길이의 이 선박은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이 부두에 선체 옆면을 바짝 밀착하고 있는데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의 물체가 대거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형 선박에 싣기 위해 석탄을 쌓아놓은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또 아래쪽에는 부두의 저반 또는 이하나는 것으로 보이는 100m 길이의 대형 선박도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건너편 서쪽에 위치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석탄 야적장인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부지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광물 더미가 약 200m 길이로 늘어서 있었는데 이곳과 맞닿은 부두에 각각 약 100m로 추정되는 화물선 3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이 화물선들은 모두 개방된 적재함에 검은색 석탄 추정 물체가 일부 담겨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 중 한 곳인 청진항에서는 최근 화물선의 입출항이 전례 없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VOA가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3개월간 청진 석탄항구 두 곳에 최소 30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편 석탄항구에서 최소 17척, 서편에서 13척이 포착됐는데 2, 3일에 한 척꼴로 배들이 드나들며 무언가를 실어 나른 것입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씨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입출항 선박수는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는 앞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동안 청진항에서 총 47척의 선박이 입출항했다고 보도했는데 하반기에는 3개월 만에 이에 근접하는 선박 입출항 횟수를 기록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진항 북쪽에 위치한 항구에서는 역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모래를 실어 나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 촬영에 최근 공개된 구글어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따르면 해당 항구에는 선적을 위한 거대한 모래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이를 싣기 위한 크레인과 화물용 상자들이 줄지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3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는 길이 약 130m의 대형 선박이 이곳 북쪽항 부두에 접안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모래를 선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VOA가 올해 1월부터 9월 23일까지 이곳을 드나든 선박 수를 집계해본 결과 최소 22척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청진항을 통해 모래 수출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1990년부터 모래를 수출해왔고 1991년부터 2017년 사이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주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수입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최소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항 등 북한의 주요 석탄과 모래 취급 항구는 움직임이 뜸해지거나 멈춰지는 대신 이처럼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진항구에서 선박이 발견된 것만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청진항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환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주로 남포와 송림항 등 대동강과 맞닿은 서해 인근 항구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 등으로 실어 날랐지만 최근에는 청진항 인근 등 동해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도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북한 선적 아시아 아너호는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5월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선박은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물다 북한으로 복귀하면서 빈 선박으로 돌아왔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사실상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를 중국으로 지목했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석탄 유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북한 선박에서 금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자국 선박이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등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의 비협조적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그러면서 CPRK.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는 물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까지 공개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요국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정상들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일반 토의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개막일인 24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내년 초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올해가 마지막 연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량 살상무기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거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탄이나 경고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올해 일반 토의에는 194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76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연단에 오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셋째 날인 26일 오후 연설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정상급 관여 의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올해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작년과 같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해왔는데 일반 토의 연설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장관이 연설합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유엔에 파견한 것은 지난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화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둔 미국, 일본 정상과 달리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무기 거래 의혹을 받았던 러시아까지 거론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올해 일반 토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지 주목됩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참석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 정상과 부통령, 총리, 외무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관례에 따라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외무장관을 유엔에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8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79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를 시작으로 각국은 전 세계 여러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상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일반 토의가 열리는 시기는 고위급 주간으로 불립니다. 고위급 주간에는 유엔에서 각국 인사가 참석하는 여러 회의가 진행되며 이와는 별개로 여러 나라가 양자와 다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 뉴욕에서 주요 7개국 플러스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으며
미한일 외무장관 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2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아 쿠바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언론은 조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동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캐나다 및 몽골 정상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가 전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약 25분간 회담했다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심각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캐나다가 주요 7개국 G7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G7의 강력한 결속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G7은 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G7 의장국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오후나 후일날 수후 몽골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만나 북한 정세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이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는 퇴임 전 마지막 외국 방문 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가 최근 미국 정부 산하 기구가 작성하는 종교 자유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선교사가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가 지난 18일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씨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프랭크 R. 울프 종교신앙의 자유 희생자 명단에 최 선교사를 추가하면서 현재 최 씨가 북한에 수감돼 있으며 박해 사유는 인도주의 및 자선활동, 전도활동,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14년 12월 북한 주민을 위한 종교 및 인도주의 물품 운송에 관여한 한국인 사업가이자 선교사인 최춘길 씨를 북한으로 유인해 체포한 뒤 강제 실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3월 최춘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이는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최춘길 씨의 구금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북한 중앙재판소는 최춘길 씨에게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파괴 및 암해, 불법 월경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춘길 씨는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USCIRF는 앞서 지난달 9월 28일에는 2014년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체포된 김국기 목사와 지난 19일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해당 명단에 올렸습니다. USCIRF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4년 10월 중국 단둥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지하교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북한에 가자고 유인해 체포한 뒤 강제 실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목사는 체포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최춘길 선교사와 같은 혐의로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선 2013년 10월 8일 종교 관련 전단을 가지고 전날 북한에 입국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체포되기 전까지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에서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2월 김정욱 선교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하교회 설립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고 같은 해 5월 북한 중앙재판소는 김 선교사에게 국가 전복 음모와 반국가 선전 선동, 간첩, 불법 월경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욱 씨도 북한에 체포된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들 한국인 선교사를 종교자유 피해자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며 환영했습니다. On religious freedom,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And, naming North Korea and bringing up the case of these three 킹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유엔 총회 기간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을 상기하고 북한 문제가 제기될 시기가 다가온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1998년 프랭크 R. 울프 전 미국 하원 의원이 주도해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로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는데 올해 USCIFR은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관련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오는 26일 북한의 종교자유와 탈북민, 동해안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미국 및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북한 종교자유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롭 바우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나토가 21일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우어 의장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제26회 연례 인도태평양 합참의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바우어 의장은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며 이 지역의 발전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의장은 파파로 사령관과의 회의에서 이 지역에 진화하는 안보 도전과 세계 안정과 안보 유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최하는 이 회의는 인태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해는 28개 국가와 다자기구의 고위 군사 지도자들이 참여해 사이버 안보와 지역 역량 강화, 신흥기술의 위협과 기회, 인도태평양의 미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파로 사령관이 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등의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나 영내 안보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 언론이 보도한 한반도 야경 사진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제공받아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가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 사진은 남한과 북한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의 야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진을 보면 남한은 밤에도 거의 저녁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고속도로가 환합니다. 반면 북한은 두세 개 희미한 불빛이 없으면 검은 바다로 착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 북한 전역의 조도는 동해와 서해 전역에 걸쳐 있는 구름 빛깔과 다르지 않고 그나마 빛이 있는 도시는 수도 평양과 원산 등 일부 지역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양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언론들은 인구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평양의 야간 밝기가 인구수 15분의 1에 불과한 강원도 강릉보다 어둡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특히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소장한 2000년 5월의 한반도 야경과 비교할 때 남한은 더 밝아졌고 북한은 24년 전과 다름없이 어둡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남한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은 2.1배 증가하고 도시도 팽창해서 조도가 2배가량 밝아졌지만 북한은 24년 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한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야경은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에 의해 처음 알려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재임 중 한반도 야경을 찍은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권을 대비하는 사례로 거론했었습니다. 예. 이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003년 한국 방문 당시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자신의 집무실에는 한국의 화려한 야경과 평양의 하나의 작은 불빛이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한반도 위성사진이 탁자 유리 밑에 놓여 있다며 그것은 폭정과 자유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국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흔히 부유함의 상징으로 꼽히는데요. 강남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있겠죠? 예,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의 교육열과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의 실태,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 격차 등을 거론한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 학원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고요. 종종 외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을 현실을 모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편중과 대입 과열 경쟁을 심각한 경제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네.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에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겠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가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서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차상위층보다 1.5배 그리고 최하위층보다 5.4배 높았고요. 특히 학업 능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16도에서 최고 25도, 안주 최저 5도에서 최고 24도, 남포 최저 17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도에서 최고 24도, 수풍 최저 14도에서 최고 20도, 강계 최저 9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에서 최고 25도, 용면 최저 16도, 사리원 최저 17도에서 최고 26도, 신계 최저 13도에서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11도에서 최고 24도, 장진 최저 5도에서 최고 18도, 최저 11도에서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11도에서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선봉은 오전에는 구름 많습니다. 최저 12도에서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삼지연 최저 3도에서 최고 17도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레바논 내 무장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2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을 폭격해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베이루트 남쪽 고베이리의 한 건물을 공습해 이 같은 사망자 외 1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해 헤즈볼라 로켓 사단을 이끄는 이브라힘 쿠바이시 사령관이 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 레바논과의 접경 인근에 이르는 약 30곳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5발가량의 로켓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지만 대부분 방공체계를 통해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 보건부가 밝힌 현재까지의 레바논 내 사망자 수는 최소 558명, 부상자는 1,835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은 지난 2006년 양측 간 전면전이 발생했던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편대가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4년 9월 23일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군용기 4대를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항공기들이 국제 공역에 머물렀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권 영공에 진입하진 않았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정례적으로 발생하고 위협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 관행상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이며 해당국은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라드는 항공기를 포착 추적하기 위한 위성, 지상공중 레이더, 전투기 구성 다층 방어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안내한다면서 노라드는 북미 지역 방어를 위해 다양한 대응 선택지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지난 21일부터 인근 오호츠크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노라드는 지난 12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4일 금리 인하와 대출 유동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공성 총재는 이날 금융당국 합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신규 대출을 위한 1,422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6.9% 수준으로 내려간 지준율은 올해 말 시장 상황에 따라 0.25에서 0.5%포인트 추가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 전체 예금액 중 현금 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액수의 비율이며 지준율이 낮아지면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리는 현금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판 총재는 또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단기 채권 금리를 현행 1.7에서 1.5%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 금리도 평균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이 조치로 약 5천만 가구가 연간 213억 달러 규모의 이자를 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가장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국의 방위용 장비와 물자 구매 등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 해제를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미국과 자국 기업인들과 만나 제재와 미국과의 양자무역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일방적 조치 등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억 100억 달러에서 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까지 교역 규모를 늘린다는 양국의 목표가 이 같은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국 대응법을 언급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의 추가 관세 등 일방적인 적응을 미국이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F-16 전투기 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위한 수출 제한이 영구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현안에 대한 입장차, 그리고 튀르키예 정부의 러시아산 대공방어체계 S-400 구매로 미국산 F-35 전투기 판매 계획이 무산되는 등 최근 수년간 긴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200억 달러 상당의 F-16 전투기와 개량용 장비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은 지난해 7월 튀르키예에 대한 이 같은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양국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해 전력 기반 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지역 당국이 24일 밝혔습니다. 필립 프로닌 폴타바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밤사이 날아온 러시아 드론들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파편들로 인해 전력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20개 마을의 전력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여러 채에도 드론 파편이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